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검찰이 직위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김태우 수사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입니다. 어제 아마 기사 보셔서 아실 텐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더군다나 장애인 행사에서 예.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물론 사과까지 했지만 연중에 그런 발언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론의 여지 없이 잘못됐고요. 또 그걸 받아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예. 또 그런 발언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는데 예. 그것도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언으로 상처를 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살얼음을 걷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야 공의. 지금 사안 자체가 아주 첨예하고 예민한 시기고 여기에 따라서 정말 한 발이라도 실수하게 되면은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더군다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참 사려 깊지 못했다. 좀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 교수님께서도 언론 쪽에 그 학자시고 저도 예. 이제 언론 쪽에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수사학자 몇 기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말과 권력은 헤어진 쌍둥이와 같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정치인의 말은 영향이요 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당한 좀 충격이다라고 보고 조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내뱉게 되면은 내뱉는 즉시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성격이 내뱉는 사람들한테 달라붙는 성격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장애인 발언, 장애인 발언의 폄하의 발언 이 자체는 결국 정치적으로 상당한 집권 여당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민한 시기인 만큼 국정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또 기름을 끌어붓는 그런 효과가 나타낸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너무하다 싶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만한 저는 사안이라고는 보는데 바로 사과를 하고 수습하기에 나섰지만 말이란 것을 한번 뱉어버리면 이게 마치 생물처럼 살아서 여러 가지 영향과 파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국정 지지율 하락에 사실상 가속화를 시키는 이런 결과를 빚어지고 예.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당 전체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그런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할 만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당 대표로서의 문제, 심각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여론이 어떤 식으로 이에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난관에 부딪혔다고 봐야 되겠죠. 이 대상이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점 그리고 또 발언을 한 사람이 이해찬 대표라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언이 이번뿐만 아니라는 거죠.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한 비하 부분도 예. 좀 있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사실상 여당 대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적인 그런 발언을 좀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당내에서 좀 약간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나친 어떤 카리스마 때문에 당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가 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회창 대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이회창 대표가 앞으로 정부를 끌어감에 있어서 상당한 흠집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비약해서 보자 그러면은 당내에서 청와대를 견제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한 2주 동안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김태우 수사관에서 비롯된 특감반 사태 정도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가 지금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일단 김태우 수사관의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특감반 감찰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이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감찰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실들이 사실로 확인해 준 뒤에 더 파문이 커졌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김태우 수사관의 이런 잘못 내용에 보면 그 건설업자 최 씨가 등장하는데 예. 인사청탁이라든가 골프 접대라든가 또 수사에 개입했던 이 사안 하나하나에 최 씨가 공통적으로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최 씨에 대해서 감찰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나 인사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면 새로운 의혹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찰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파문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그 청탁 부분의 문제를 부각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찰 범위를 벗어나서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런 사실들이 확인됐을 때 범죄로 보지 않아서 수사로까지 연결시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위 사실 정도로 보고 이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검찰의 인식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예. 바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직무와의 인과관계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또는 골프 향응 접대를 못 받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부정청탁금지법에 이것을 김영란법으로 저희가 잘 그렇죠. 알고 있는, 그렇게 예. 얘기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예.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명시해놨기 때문에 아니 이런 정도를 보고 그냥 비위 사실로 보고 범죄로 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굉장히 나쁜 것이죠. 이 교수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참 이 부분이 여당도 입장도 참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 쪽, 청와대 쪽에서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 나쁜 사람 만들기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것이 네. 이제 감찰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실의 여부, 이건데 뭐 특혜성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한 문제, 뇌물 골프 향의 접대라는 문제, 그다음 최 씨와의 유착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찰을 통해서 이제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 중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뭐 중징계는 정직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면까지 되니까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죠.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왜 이런 폭로를 하고 전국에 대해서 핵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년만 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네. 공무원 연금의 혜택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18년이나 말입니다. 18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 차원도 있겠죠. 있는데 상당히 좀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제 주목을 해서 본다 그러면 인사청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인사청탁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 저도 이제 인사를 총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청탁하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꼭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청탁을 합니다만 인사청탁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재주는 곰이 부르고 뭐 생색은 사람이 낸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알아서 저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행해지지 않죠.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잘 되면은 자기가 한 것이고 못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김태호 수사관과 최 씨와의 관계가 거의 그런 비슷한 관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최 씨가 인사청탁
받고 이 정탁을 받고 또 다른 민간인 A 씨한테 이것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인 A 씨한테 전했는데 민간인 A 씨가 이것을 조국 수석한테 전했는지 안 했는지 청탁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찰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정부가 태동해서 엄청나게 바쁜 시기라 봐야 되겠죠. 바쁜 시기인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바쁜 중에서도 최고로 아마 바빴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기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된다 그러면은 일반 전화기는 거의 다 끕니다. 일반 전화기는 거의 다 끄고 보통 공용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A 씨가 조국 수석과 얼마 정도의 밀접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전화로 청탁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엄중한 시기고 바쁜 시기에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 또 만나게 되면 자칫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사청탁에 대한 부분은 감찰 결과에 보면은 이건 감찰 대상이 아니니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사청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인사청탁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의 지금 비위 사실이라고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인사청탁이라든가 수사 개입이라든가 정말 수사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또 만약 양심 고백이라든가 정말 정의를 부르짖었다면 자신의 징계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징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직무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노출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고 이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다. 목적이 좀 불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도 불손하지만 그 주장들이 얼마나 과장됐으며 얼마나 오죽하면 미꾸라지란 표현까지 나왔을까 하는 정도로 자기 주장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비리를 노출시켜서 이것은 징계에 따른 반발 내지 언론의 여론의 물타기 이런 쪽으로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양심 고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내부 고발자들을 보면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자기의 불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이것을 뒤늦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차별화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일부분도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를 생각이 드는데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생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확산시키게 되게 된 그런 동기 자체를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의심이라기보다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본인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 그러면은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 특감반이 구성이 될 때 언론의 보도를 본다 그러면은 한 특감반이 8에서 10명 정도 구성이 된 걸로 지금 봐지는데 사실상 거의 다가 초보. 그러니까 이 특감반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청와대 특감반 활동하는 사람들을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뭐냐 그러면 MB 정권 말기,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박근혜 때 1년 4개월을 근무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3개 정권을 거쳤다고 보는데 그 충성도로 따지면은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충성도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능상으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은 여기 충성도가 있다 그러면 대체 통상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몇 년을 연달아 근무하는 경우가 통속적입니다. 1년 4개월 근무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굳이 이 사람을 여기에 섰다는 것은 7, 8명, 1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전문화된 인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달리 이 김태우 수사관만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력풀이 부족했죠. 그렇죠. 인력풀이 부족했고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사청탁보다도 오히려 그런 전문성 때문에 뽑혔는 사람이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특감반의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맵을 다 그려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종의 뭐 가닥을 쳐줬을 것이고 정부의 경중 이런 것들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위치가 6급이 아니라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 예. 자체가. 그런데 사실상 어떤 사고가 나다 보니까 본인을 뭔가 팽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속으로 들어가면 그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서 이 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뭐냐면 김 수사관이 나름대로 자기의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토로할 수는 있지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김 수사관의 주장을 확성기처럼 부풀려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양도 네. 많고 또 일방적이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가 조금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균형성을 갖춰서 보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감찰 이어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예,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제 언론에 대한 관심은 이렇습니다. 뭐 같이 좀 언론학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좀 결립니다만은 언론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첫째 사안의 중대성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 진실의 공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시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실패로 말미암아 서민들이 여기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장치 그런 어떤 사안 자체가 드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상적 심리, 보수적 심리가 표출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라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뭐 다 차치하고더라도 이게 사안의 중독성이 크다는 겁니다. 언론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언론의 관심이 결국 국민의 관심 가는 것이니까요. 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집 제1장 제1호가 부패척결이었습니다. 예. 적폐청산이고 그럼 대통령 된 후에도 사실상 그 인수위 역할을 했던 기획자문위원회 거기서도 100대 공약집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적폐청산의 완전한 척결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시작돼서 사실상 이 부분이 잘못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단죄가 됐다는 것이죠. 뭐 어느 정부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 그러나 이것이 결국 비판을 받고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동력을 가지고 했는데 다 적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유사한 경우가 나왔으니까 언론이 여기에 사안의 중독성을 가지고 취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간단히 한 말씀만 보태면 예. 사안 자체가 저는 중요하지 않거나 언론의 관심이 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언론으로 봤을 때는 뉴스로 보도할 만한 거리를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균형을 갖춰서 예.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대하는 그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는 잘 도움을 좀 새겨 듣겠습니다. 이틀 뒤면 조국 수석이 국회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운영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특감반 진상조사단을 꾸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루 걸러 하나씩 폭로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 나오면 또 뭔가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 올해 마지막 날 예, 이 청와대와 한국당이 건곤일책의 대에 저는 격돌입니다. 격돌이 붙는다. 예. 한쪽은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켜서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한쪽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또 역공을 준비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걸 재미로 볼 수는 없지만 예. 내용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 운영위원들을 대거 다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말하자면 선수 교체를 통해서 정례 멤버들로 진상조사단 위원들을 포진시켜서 화력을 집중시키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이 사실은 국회 첫 데뷔전을 치르는 예. 그런 셈이고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데 이 그동안 많이 알려져는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질의응답 소위 공방전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대중성이랄까요.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사실은 의문인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저는 상당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조국 수석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발언하더라도 이 지금 한국당에서 뽑힌 선수들이 그 넘의 선까지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치밀한 어떻게 보면 각자 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상대로 물론 거기 비서실장도 나오지만 예. 적어도 비서실장은 이미 내공이 어느 정도 갇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확인했습니다. 예, 한 놈만 팬다는 그 전략 속에서 저는 예. 조국 수석이 타겟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생방송하는 순간에 묵비권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모습이 하나의 이 공방을 주고받는 올해의 마지막 정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저희도 있습니다. 아마 생중계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청률은 꽤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많아서. 예, 운영위가 원래 마지막 대면을 장식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안이 어떻게 변질되고 또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걸로 이제 봐지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렇습니다. 김태호 수사관의 얘기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한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김태호 수사관은 뒷전으로 아마 물러날 겁니다. 예. 이미 한국당이 전면에 나섰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했고 직접적으로 청와대에는 공세를 제기했으니까 예. 이 부분은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냥 물러설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운영에 출석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고심도 많이 했을 걸로 봐지는데 왜 운영에 나왔겠습니까? 실익을 따져본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공공하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사법개혁에 가장 앞장서 있는 조국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 대한 지탄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사법개혁이 물 건너갑니다. 거기다 정의당이 여기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스팅 보통이 정의당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사실상 국회에 대한 민생처리법, 김용균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 연결을 시켜놓는데 자칫하면은 이 부분이 비윤석 국회가 된다고 하면 그 5명 자체가 여당으로 다 넘어가는 책임이 소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지율이 하락 국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버티는 국민으로 보인다. 이건 국민적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형사적으로 피의자이기 때문에 좀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 자체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피의자의 조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아주 전면전을 아마 각오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기가 정면 돌파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면 돌파는 사실상 의미 자체가 굉장히 퇴색이 될 겁니다. 예. 저는 조국 수석이 정면 돌파할 수도 없고요. 현직의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네. 정보라든가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궁금증이나 의혹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잘 보시면 이 자리는 이 조국 수석이 원해서 나간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상 진척이 없다 보니까 야당에서 조건으로 국회 출석을 시켜라.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딜에 의해서 조국 수석이 억지 춘장식으로 떠밀려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보내고 싶지 않았겠지만 정치는 주고받기다 보니까 당신이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복원시켰고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바로 31일 날. 그래서 조국 수석의 입지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 나올 때부터도 벌써 불리한 여건 속에서의 자리에 서게 되고 국회의원들은 홈그라운드지 않습니까? 운영이. 그리고 모든 말을 뭐든 할 수 있지만 현직 민정수석은 그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제한되겠죠. 상당히 제한되고 또 어떤 말을 불시에 잘못했을 때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건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사회적인 저항 그 가수였던 브루스 프린스턴의 곡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을 깔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재밌는 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한번 그 조국 수석과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달변가가 아닙니다.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뭔가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지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그날 이제 운영위를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주 상당한 그런 날선 공격들이 공방이 이어질 텐데 달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대응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좀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궁금스러울 겁니다. 저희만 해도 지금 운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와중에 운영위 의원들이 지금 뭐 해외로 출장을 갔다 이런 기사가 그제 저녁에 나오고 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되죠. 저는 우리 국회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안타깝지만 예. TV를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악을 쓰는 것 같지만 TV만 돌아가면 둘이 손잡고 술집에 가고 같이 의논하듯이 이렇게 여야가 짝짝꿍이 맞아서 한쪽은 베트남으로 한쪽은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은 그동안 뭐 새로운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랍지가 않고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허탈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이런 책임이 부여됐고 또 시기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임시국회에서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놀랍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왜 지금 시의원, 군의원들까지도 예. 해외 이런 외유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이런 모습이 미리 사전에 예약돼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시점도 아니고 또 사안 자체가 거기 꼭 가야 되는 것도 전부 다 외유성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저는 정당한 권위와 또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권위를 망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을 일부러 하더라도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 정치,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기억을 했다가 어느 당에 누가 어떤 식으로 갔든가 이 표로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표로 심판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잊혀지죠, 자꾸. 예, 잊혀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국민의 눈을 무시하고 또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시점이 되면 또 갈 것입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 뭐 침도 뱉고 음주운전도 하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크게 뭐 이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늘만 생긴 일이 아니고 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생겼었고 국회 회기 기간에 이렇게 좀 일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별도로 만나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아주 뛰어난 분이고 머리도 총명하시고 지성과 뭐 학식도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국회라는 울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집단화되고 이기적화되고 좀 이상하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사일에 동서고금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질과 인성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것이 결국 대의를 생각해야 되고 소위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로마 때 원로회의의 의원들은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하얀색 두루마기를 네. 입고 당선이 되면 푸른색 끝동을 달았습니다. 파란색. 왜 푸른색 끝동을 달았냐 그러면은 파란색이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이고 또 항상 깨끗하고 겸손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얀색 두루마기에 푸른색 끝동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대중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데 뭐 어떤 방송에서 한번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혀서 좀 표시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한 말씀만 예, 붙이면 마지막으로 예. 예. 저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유권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유권자들도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이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자질을 보기보다는 당을 보고 예. 사람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공당에서 자질 이런 것보다는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잘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공천밖에 안 되고 거기에 유권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겸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교수 그리고 이상일 교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